가장 행복해야 할 첫 휴가날, 군인 오빠는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바로 자신을 매일 밤 지옥으로 몰아넣던 악마 선임의 동생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강현우는 고속버스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훈련소 입소 후,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로 단 한순간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바깥 세상의 풍경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짙어지고 있었고 햇살은 아스팔트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져 내렸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기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풍경 위로 지난 100일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덧그리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새벽의 찬 공기, 뼛속까지 스며드는 화생방 훈련장의 가스,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던 완전군장의 무게. 그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황민철 병장의 존재였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인격을 모독하고 동기들 앞에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 뒤편에서 가슴을 밀치며 낄낄거리던 그 악마 같은 얼굴. 현우는 매일 밤 관물대 구석에 붙여놓은 작은 사진 한 장을 보며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동생 강다은이 있었다. 다은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이며 이 지옥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등대. 현우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작은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다은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신상 틴트였다. 첫 월급을 꼬박 모아 PX에서 몰래 주문한 것이었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동생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고 익숙한 고향의 공기가 그의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그 어떤 신병보다도 늠름하고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저 멀리 인파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을 찾고 있는 다은의 모습을 발견했다. 오빠! 다은이 그를 먼저 발견하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왔다. 현우는 모든 시름을 잊고 두 팔을 벌려 동생을 와락 껴안았다. 100일 만에 다시 품에 안은 동생은 기억보다 조금 더 자란 듯 했지만 여전히 작고 소중했다. 우리 다은이 그동안 잘 지냈어? 오빠 없어서 심심했지? 당연하지. 맨날 오빠 꿈꿨단 말이야. 와, 근데 오빠 진짜 군인 다 됐네. 완전 멋있어. 다은은 현우의 팔에 매달려 그의 군복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다. 두 남매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현우는 군대에서의 힘든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동기들과 축구 시합을 했던 이야기, 밥이 맛있어서 살이 쪘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로 동생을 안심시켰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갓 지은 밥의 온기. 그는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일상이었다. 식사를 마친 현우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다은에게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건넸다. 우와! 오빠, 이거 어떻게 구했어? 진짜 고마워. 다은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날 하루는 현우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하루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남매는 소화도 시킬 겸 동네 번화가로 산책을 나섰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현우의 어깨는 100일 전보다 훨씬 더 넓고 듬직해져 있었다. 근데 오빠 군대는 진짜 안 힘들어? 드라마 보면 막 무서운 선임들이 괴롭히고 그러던데. 다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현우는 애써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들 잘해줘. 너야말로 공부는 할 만하고. 요즘도 학원 늦게 끝나.
그의 머릿속에 황민철 병장의 비열한 웃음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어 생각을 떨쳐냈다. 오늘은 오직 행복한 생각만 하기로 다짐했다. 두 사람은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번화가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온갖 욕설을 내뱉는 10대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평화롭던 밤의 공기가 순식간에 탁해졌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될 한 명의 소년이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골목길은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다은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안쪽으로 붙였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무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렸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유 없는 경멸과 폭력성이 흘러넘쳤다. 그 중심에는 유난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소년 황민규가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골목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양팔을 벌린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현우는 최대한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벽에 거의 달라붙다시피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좁은 길을 비켜가던 다은의 어깨가 황민규의 어깨와 아주 살짝 스치듯 부딪혔다. 사고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었다. 하지만 황민규에게는 무료한 밤의 심심풀이를 시작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 아, 씨발!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황민규의 입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은은 깜짝 놀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어요. 죄송하면 다야. 이년아, 생긴 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어깨 부딪혔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다은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켜 올렸다. 그 저속한 손길에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오늘만큼은 동생과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군인이었다. 휴가 중 민간인과의 시비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했다. 동생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황민규는 시비를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군바리 새끼는? 휴가 나와서 꺼드럭거리는 거냐? 아주 나라 지키는 애국자 나셨네. 근데 어쩌나? 나는 군바리가 제일 싫어. 특히 너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새끼들은 더더욱. 그의 친구들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황민규는 더욱 의기양양해져 현우를 밀치고 다은의 앞을 막아섰다. 야, 내 동생 생긴 게 딱 내 스타일인데. 오늘 오빠랑 좋은데 한번 갈까? 오빠가 술도 사주고 재밌게 해줄게. 황민규가 다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다은은 겁에 질려 현우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손 놓으시죠. 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오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십 번의 각계 전투와 유격 훈련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황민규는 현우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악을 썼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이 바로 이 근처. 맹호부대 황병장이야, 황병장. 들어봤냐? 너 같은 쫄따구 하나 병신 만들어서 영창 보내는 건 우리 형한테는 일도 아니라고. 알아들어? 맹호부대 황병장. 그 이름이 현우의 귓가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꽂혔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을 매일 밤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악마.
황민철. 바로 그놈의 동생이란 말인가. 현우가 충격으로 잠시 굳어있는 사이 황민규는 현우가 자신의 형 이름에 겁을 먹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다은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다. 봤냐, 이 새끼야? 쫄았으면 꺼져. 이년은 내가 데려간다. 안 돼요. 오빠. 다은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순간 황민규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점이 터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다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다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현우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동생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서 악마처럼 비웃고 있는 황민규의 얼굴이었다. 그의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리며 울려 퍼졌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100일간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가 동생의 피를 본 순간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현우의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색깔만이 존재했다. 바닥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희미한 핏자국, 그리고 동생의 하얀 뺨 위에 낙인처럼 찍힌 붉은 손자국. 그의 이성은 그 색깔들 속으로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개새끼가! 현우의 입에서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뱉는 듯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황민규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군대에서 단련된 그의 악력은 강철 클램프와도 같았다. 황민규는 컥 하는 비명과 함께 공중으로 살짝 떠올랐다. 내 놈이 감히 내 동생을. 현우의 주먹이 분노를 실어 황민규의 얼굴에 내리꽂혔다. 퍽.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음이 골목길을 울렸다. 황민규의 친구들이 당황하여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분노의 화신을 상대할 수 없었다. 현우는 그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군대에서 배운 살상 기술 그 자체였다. 효율적이고 무자비했다.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통, 그리고 피가 난무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발밑에는 피투성이가 된 황민규와 그의 친구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피로 범벅이 된 주먹을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오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다은의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이성을 되돌려 놓았다. 그는 황급히 동생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다은의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괴물처럼 변해버린 오빠의 모습에 더 놀란 듯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행인들의 신고로 곧 경찰차가 도착했다. 현우와 다은, 그리고 황민규 무리는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서 안 상황은 현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황민규는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잠시 후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그의 아버지가 웬만한 경찰서장보다 더 위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우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나라 지키는 군인 양반 아닙니까? 휴가 나와서 민간인 애들 뼈를 부러뜨려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명백한 군인 복무규율 위반 아닙니까? 황민규의 아버지는 교활하게 웃으며 현우의 신분을 물고 늘어졌다. 경찰 역시 지역 유지인 그의 눈치를 보며 현우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 현우는 모든 진실을 말했지만 그의 말은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한 사건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힘을 잃어갔다. 결국 그들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현우는 군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병원 응급실, 다은은 입술이 터지고 뺨이 부어오른 채 울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첫 휴가는 그렇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현우는 방문 앞에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군인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하지만 정작 내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다. 계급이 무서워서 혹시나 남은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봐 그 순간 망설였던 내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그날 밤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황민철 병장의 얼굴로 가득 찼다. 과거 회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밤중의 연병장. 현우는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황 병장의 명령에 따라 완전 군장을 한 채 진흙탕을 기고 있었다. 야, 강현우. 내 부모님이 너 같은 패급 새끼 낳고 미역국은 드셨냐? 황 병장은 우산을 쓴 채 그의 등 뒤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렸다. 그의 인격적인 모욕과 가혹행위는 일상이었다. 다시 현재. 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과 죄책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만이 얼음처럼 자리 잡았다. 그는 결심했다. 황민철. 너는 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 놈의 동생은 내 동생의 삶을 망가뜨렸다. 좋다. 계급으로 나를 눌렀겠다. 폭력으로 내 동생을 짓밟았겠다. 그렇다면 나도 이 군복을 입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너희 형제를 심판대에 세워주겠다. 그의 가장 차가운 밤은 그렇게 복수의 맹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올 때까지 현우는 자신의 방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밤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분노, 슬픔, 죄책감, 그리고 복수심.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벽에 걸린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보았다. 갓 다림질의 빳빳한 군복. 한때는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군복은 그를 옥죄는 족쇄이자 그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치욕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는 어젯밤 황민규의 입에서 맹호부대 황병장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 망설였다. 혹시나 남은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봐. 혹시나 황병장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찰나의 망설임이 동생의 뺨 위로 날아든 폭력을 막지 못했다. 그는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자신의 지갑에서 휴가증을 꺼내 들었다. 아직 이틀이나 더 남은 달콤한 자유의 증표. 그는 라이터를 꺼내 휴가증의 모서리에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종이를 삼키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이 검은재로 변해가는 것을 그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휴가는 어젯밤 동생의 비명과 함께 끝났다. 그는 옷장 문을 열고 군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제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설렘 가득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오빠가 아니었다. 동생을 위해 기꺼이 지옥의 악귀가 되기로 결심한 한 명의 군인이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계셨다. 현우야 너. 어머니가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부대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휴가도 남았고 경찰서 문제도 해결해야지.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현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인으로서 군대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는 다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은아, 오빠야. 오빠, 지금 부대에 들어간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오빠가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올게. 반드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알 수 있었다. 다은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가 탈출했던 지옥하지만 이제는 그의 심판대가 될 부대를 향하고 있었다. 강철의 결의를 품은 한 남자의 외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휴가 복귀 날짜보다 이틀이나 일찍 부대의 위병소를 통과하는 현우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후임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맞았고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동기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야, 강현우. 너 왜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쫓겨났냐? 한 동기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관물대로 걸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누구와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의 조기 복귀 소식은 곧바로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반갑게 들은 사람은 바로 황민철 병장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의 도열한 부대원들 사이에서 현우를 발견한 황 병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어쭈 강현우? 휴가 재밌었냐? 아주 얼굴이 폈네. 하긴 꿀 같은 휴가가 벌써 끝나서 아쉽겠어. 휴가 꿀 다 빨았으니 오늘부터 다시 지옥 시작인 거 알지? 황 병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동생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도 그리고 눈앞의 후임병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라는 사실도. 그는 그저 자신의 장난감이 제 발로 새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온 것이 즐거울 뿐이었다. 주변의 모든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현우가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황 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복종심 대신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황민철 병장님. 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황 병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 새끼가 휴가 갔다 오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선임한테 드릴 말씀? 어젯밤 제 동생이 길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우는 황 병장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가해자는 황민철 병장님의 동생 황민규를 포함한 3명이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연 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 병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무슨 개소리야.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이 새끼야.
황민규는 맹호부대 황병장이 우리 형이라며 제 동생을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병장님의 이름을 팔아서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황 병장은 불안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상황을 덮으려 했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감히 어디서 선임한테 대들어. 너 지금 이거 명백한 하극상이야. 사실 확인도 안 된 걸로 선임을 모함하고 있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영창 갈 줄 알아. 황 병장이 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현우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리고 온 부대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다. 폭행 및 협박 은폐 시도, 하급자 대상 폭언 및 폭행 시도. 이 모든 것을 중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현우의 외침에 연병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침 점호 상황을 보고 있던 중대장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황 병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후임의 반항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현우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다가오는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새장으로 돌아온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대신 새장을 부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처절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연병장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현우의 외침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터뜨리는 날카로운 메스였고 거짓된 평화 위에 군림하던 폭군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황 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현우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다가온 중대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두 사람,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따라온다. 중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중대장은 책상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강현우 상병. 자네가 한 말 모두 사실인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자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네는 선임 모함 및 군 기각문란으로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중대장은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섣불리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았다. 사실입니다. 현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젯밤 제 동생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의 경찰 접수증과 병원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해자 중 한 명인 황민규가 황민철 병장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논리적이었다. 중대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다은의 상에 진단서에 적힌 전치 3주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황민철 병장. 할 말 있나? 중대장의 시선이 황 병장에게 향했다. 황 병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오해입니다. 제 동생이 원래 좀 철이 없어서 밖에서 사고를 치고 다닌 건 사실이지만 이번 일은 분명 저놈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현우 저놈은 평소 제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제 동생 일을 핑계로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은 구차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중대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진실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좋다. 두 사람 다 일단 돌아가.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 모두 근신하고 있도록. 특히 황민철 병장. 강현우 상병에게 어떤 종류의 접촉이나 위협도 금지한다. 내 명령을 어길 시에는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안에서
그것도 가장 신임했던 병사 중 한 명이 이런 추악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이 사건을 덮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만약 현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부대 내에 골마 터진 종기를 완전히 도려낼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중대장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현우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을 한 명씩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황 병장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 너희들의 침묵이 또 다른 강현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주길 바란다. 폭풍의 눈, 그 고요한 중심에서 진실을 향한 거대한 태풍이 서서히 그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황 병장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공포의 왕국이 이제 곧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대장의 면담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했다. 병사들은 대부분 황 병장의 보복이 두려워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황 병장이 지난 몇 년간 부대 내에 구축해놓은 공포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중대장은 초조해졌다. 이대로라면 현우의 주장만으로는 황 병장의 과거 행적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웠다. 민간인 폭행 사건은 동생의 문제일 뿐 황 병장 본인의 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우의 바로 아래 후임이었던 몸이 왜소하고 마음이 여린 이 일병이었다. 저는 봤습니다. 중대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지난달 황 병장님이 강현우 상병님을 창고 뒤편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황 병장님은 강 상병님의 월급을 전부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슴을 몇 번이고 밀치며 폭행했습니다. 이 일병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의 고백은 견고했던 침묵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 병장님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준다며 부대의 전투 식량과 보급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저희는 배고파도 참고 있는데. 한 번 터져나온 진실의 본물은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 일병의 용기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황 병장님은 주말 외출 때마다 저희에게 부모님께 연락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붙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면서요. 저는 황 병장님의 빨래와 전투와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게 했습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의 노예였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 내용은 중대장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악랄했다. 갈취, 폭행, 횡령, 가혹행위. 황 병장은 부대 내에서 작은 왕으로 군림하며 온갖 범죄를 저질러왔던 것이다. 중대장은 병사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부대를 이토록 더럽힌 황 병장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중대장이 황 병장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부대 전체에 알려졌다. 황 병장을 따르던 소수의 병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가 쌓아올린 공포의 성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황 병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현우를 찾아가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 강현우,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줄게. 얼마면 돼?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멈춰. 응,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 아껴서 그런 거 알잖아. 하지만 현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황민철 병장님 당신과 당신 동생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 그것뿐입니다. 이 개새끼가 너 정말 이대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지. 좋아. 너도 나도 같이 죽는 거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명심해. 황 병장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의 목을 더욱 옥죄는 밧줄이 되었다. 그의 협박은 중대장이 설치해둔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너지는 벽. 황 병장의 왕국은 이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정의의 심판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중대장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와 증언들이 일개 중대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 간의 다툼이나 부조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군대 내 범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대대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했다. 대대장은 평소 신망이 두텁고 군 기강에 대해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중대장의 보고를 받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수십 명의 피해자, 구체적인 갈취 내역, 그리고 황 병장의 협박 녹취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내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내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한 듯 말했다. 이 사건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갈 수 없다. 원칙대로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이첩한다. 중대장은 관련자들의 신변을 확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알린 강현우 상병. 그 병사는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날 오후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부대로 들이닥쳤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군사경찰의 등장은 이 사건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공식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황 병장은 자신의 생활관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다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현우는 대대장실로 불려갔다. 그의 앞에는 별이 빛나는 계급장을 단 대대장이 서 있었다. 강현우 상병. 상병, 강. 현. 우. 앉아라. 자네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현우는 긴장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그리고 동생이 당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대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진술이 끝난 뒤 대대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힘들었겠구나.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부하에게 던지는 말이 아닌 인생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부대 밖에서 사적인 복수를 감행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네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군인으로서 군대의 법과 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랑스럽다 강상병. 자네는 우리 맹호부대의 명예를 지켜냈다. 자네의 동생 문제 역시 민간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부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대대장실을 나오는 현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진실의 무게는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덜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다. 며칠 뒤 황 병장의 동생 황민규와 그 일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두 구속되었다. 그들의 부모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현우의 가족을 찾아왔지만 현우의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악마 황민철에 대한 심판뿐이었다.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황민철 병장은 몇 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부대원들 위에 군림하던 오만한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많고 명백했다. 수십 명의 동료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서 그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의 갈취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기록, 그가 빼돌린 군용물 리스트, 그리고 그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황 병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시어 부디 한 번만 기회를. 그의 비굴한 변명을 검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끊었다. 피고인은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한 것이 아니라 군복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약한 전우들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선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찰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다. 주문. 피고인 황민철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동시에 그의 군인 신분은 불명예 전역으로 박탈되었다. 땅! 판결봉이 울리는 순간 황 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군 생활도 그의 인생도 그렇게 끝이 났다. 현우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의 끝이 또 다른 한 인간의 완벽한 파멸이라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재판이 끝나고 그는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그때 대대장이 그를 불렀다. 강상병, 오늘부로 자네에게 3박 4일의 포상 휴가를 명한다. 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자네에게는 지금 부대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지 않나. 대대장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서 동생 옆을 지켜주어라. 그것 또한 군인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충성.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것은 한 악마에 대한 단죄의 날인 동시에 한 평범한 군인이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명예로운 날이기도 했다. 포상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현우의 발걸음은 첫 휴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 대신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밝게 웃는 다은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뺨에 남아있던 멍자국은 거의 사라져 있었고 입술의 상처도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오빠, 어서 와. 밥은 먹었어? 다은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행동했다. 그 모습이 현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두 남매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다은이었다. 오빠. 응. 나 괜찮아. 진짜야. 다은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분하고 죽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나 때문에 휴가도 반납하고 부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까지 무너지면 오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오빠.
나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 군 생활 힘들어져서. 아니야. 현우가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오빠 군 생활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 내가 왜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그가 대대장에게 받은 표창장이 들어있었다. 우와 오빠, 이거 뭐야? 대박. 다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다. 이거 너랑 나, 우리 둘이 같이 받은 상이야. 내가 용감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오빠도 힘을 낼 수 있었어. 현우는 표창장을 다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며칠 뒤 부대로 복귀하는 현우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를 통과하며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현우 내레이션.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칼이다. 그리고 나는 강다은의 오빠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 동생을 지키는 단 하나뿐인 방패다. 나는 오늘 이 두 가지 맹세를 내 심장에 강철처럼 새긴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부대의 풍경과 그 너머로 보이는 그리운 집의 불빛이 함께 보이고 있었다. 가장 끔찍했던 휴가는 그렇게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되어 그의 인생에 영원히 새겨졌다. 저녁의 날 군부대의 육중한 철문을 등지고 사회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강현우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공기의 냄새, 햇살의 온도,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까지도.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군인으로서의 무게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한 인간으로서 한 명의 오빠로서 겪어냈던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불쾌한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단단한 주춧돌과도 같았다. 오빠, 무슨 생각해? 옆에서 나란히 걷던 다은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투명한 자신감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니, 그냥 모든 게 꿈 같아서. 현우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장 끔찍했던 악몽이 가장 눈부신 아침을 데려온 것 같아서. 두 남매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끔찍했던 밤에 대해 쉬쉬하거나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환영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휴가 때와 똑같은 된장찌개와 갈비찜이었지만 그 맛은 천지 차이였다. 그때는 불안한 행복 속에서 억지로 삼켜야 했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의 맛, 진정한 가족의 맛이었다. 현우는 아주 오랜만에 어린 시절처럼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날 이후 현우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그는 복학 대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법과 원칙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결심했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날카롭고 정의로운 칼이 되기로. 현우는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가 법학 전문대 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딱딱한 책상 앞에서 씨름하는 고된 수험 생활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다. 군대에서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났고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는 그토록 원하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사람은 물론 다은이었다. 오빠, 정말, 정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 오빠, 이제 판검사 되는 거야? 대박. 아직 멀었어, 임마. 이제 시작이지. 현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바로 그때 다은이 말했다. 오빠, 나도 할 말 있어. 나 경찰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어. 이번에는 현우가 말을 잃을 차례였다. 그는 동생이 경찰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훌륭하게 이뤄낼 줄은 몰랐다. 너 정말 헤헤, 오빠만 멋있으란 법 있어. 나도 이제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 될 거야. 우리 같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두 남매는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벅찬 웃음이었다. 그들의 삶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나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삶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황민철은 군 교도소에서 기나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계급과 권력을 박탈당하고 죄수번호로 불리는 평범한 죄수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현우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세상의 법에 의해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의 동생 황민규는 소년원을 나온 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뒷골목을 전전했다. 군인형을 둔 폭행범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남은 인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를 받아주는 친구도 직장도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정의의 심판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추적하며 대가를 묻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현우는 험난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단 신임 검사가 되었다. 그의 첫 부임지는 군대 내 범죄를 전담하는 군 검찰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기꺼이 다시 철책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다은 역시 경찰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선 지구대에 배치된 당찬 신임 순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피해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현우는 재판을 마치고 검사복을 벗어둔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다은이 근무하는 지구대 앞이었다. 잠시 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다은이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고생 많았네, 김순경. 현우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이자 다은이 웃으며 그의 팔을 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저녁 노을이 물드는 거리를 걸었다. 그 거리는 아주 오래전 그들의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골목길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어두운 기억도 두 사람을 괴롭히지 못했다. 오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내가 범인을 잡았어. 다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딸 같다고 우시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잘했어, 우리 동생. 아주 훌륭한 경찰이야. 현우가 진심을 담아 칭찬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다은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선물. 임용 축하 선물. 이제야 주네. 상자 안에는 다은의 이름이 예쁘게 새겨진 고급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앞으로 이걸로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기록해주라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는 가장 날카롭고 정의로운 펜으로서. 다은은 감동으로 눈가가 촉촉해진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지막이 생각했다. 나의 군 복무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맹세는 끝나지 않았다. 나의 맹세는 군복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동생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이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던 내 심장의 강철처럼 새긴 약속이었다. 그 복무는 평생토록 계속될 것이다. 가장 끔찍했던 휴가로 시작되었던 한 남자의 전쟁은 가장 눈부신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남매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방패가 되어 새로운 아침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세상의 모든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했다.